쨍그랑 고막을 찢을 듯한 파열음이 적막하던 사랑방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켰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백자 찻잔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났고 그 안에 담겨있던 뜨거운 찬물이 최진사의 값비싼 비단 옷자락과 방바닥의 화문서 위로 붉은 뱀처럼 기어나갔다.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은밀하고도 위압적인 침묵은 순식간에 깨졌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는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기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찬물에서 피어오르는 희뿌연 김 사이로 최진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오르더니 이내 짐승의 포효 같은 고성이 터져 나왔다. 내 인연 눈구멍이 뚫리지 않고서야 어찌 감히 귀한 손님 앞에서 이런 망동을 부린단 말이냐. 최진사의 굵은 손이 허공을 갈랐고 찻상을 들고 멍하니 서 있던 여종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다. 짝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리며 여종의 몸이 휘청거리더니 깨진 사기 조각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붉은 뺨 위로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쏟아져 내렸지만 여종은 비명조차 지르지 않고 그저 해벌쭉 입을 벌린 채 초점 없는 눈으로 바닥을 응시할 뿐이었다. 쓰러진 여종 집안 사람들이 개똥이라 부르는 이 아이는 깨진 사기 조각이 무릎을 파고드는 고통 속에서도 기이할 정도로 덤덤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무언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한 어린아이처럼 헤헤꽃이다. 붉은 꽃이 피었네 라고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바닥에 흐른 붉은 찬물을 콕 찍어 허공에 휘저었다. 그 모습은 영락 없는 천치구제불능의 바보 그 자체였다. 최진사와 마주 앉아있던 손님 각근을 길게 늘어뜨린 채 음흉한 눈빛을 하고 있던 허판서는 혀를 끌끌 차며 부채를 펼쳐 들었다. 쯧쯧 소문은 익히 들었네만 최진사댁에 저 아이는 정말이지 답이 없구먼. 저런 것을 곁에 두고 어찌 큰일을 도모하겠는가. 허판서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최진사의 자존심은 구겨질 대로 구겨졌다. 그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개똥이의 옆구리를 발길질하며 소리쳤다. 당장 인연을 끌어내라. 아니 멍석을 말아라. 오늘 전년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내가 성을 갈 것이다.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하인들이 허둥지둥 달려 들어와 개똥이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질질 끌려 나가면서도 개똥이는 허판서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며 나비, 검은 나비가 날아간다 라고 알 수 없는 소리를 짓걸렸다. 사랑방 문이 거칠게 닫히고 마당 한가운데로 내동댕이 쳐진 개똥이의 몸 위로 거친 멍석이 덮였다. 거적대기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이 차단되자 그녀의 세상은 순식간에 어둠으로 뒤덮였다. 곧이어 몽둥이가 멍석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퍽퍽 둔탁한 타격음이 마당을 울릴 때마다 개똥이의 입에서는 야, 아파요 밥 줘요, 밥 하는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하인들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멍둥이질을 계속했고 지나가던 행랑검엄들은 참아보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다. 저런 팔불출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리 모질게 치나. 전생에 무슨 업보를 지었길래 저리 태어나서. 사람들의 동정 섞인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멍석 안의 개똥이는 사실 이를 악물고 비명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계산을 머릿속으로 굴리고 있었다. 몽둥이가 등짝을 후려칠 때마다 뼈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명료하게 깨어 있었다. 그녀가 흘리는 침과 멍청한 웃음, 그리고 짐승 같은 비명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연극이었다. 방금 사랑방에서 그녀가 찻상을 엎은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최진사가 허판서에게 건네려던 그 봉투, 한양상단 매매 문서라고 적혀있던 그 봉투가 허판서의 소매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그녀는 정확한 찰나의 순간에 발을 헛디딘 척하며 찻상을 덮쳤던 것이다. 최진사 댁의 바보 여종 개똥이.
그녀는 이 거대한 기와집의 오점이자 누구도 경계하지 않는 투명 인간과도 같은 존재였다. 15살이 되도록 셈을 할 줄 모르고 제 이름 석자도 쓰지 못하며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놓치기 일수인 천치.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하거나 기껏해야 밥덩이나 던져주며 값싼 동정을 베풀 뿐이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멍한 눈동자 뒤편에 사서삼경을 줄줄 꿰고 당대 정세를 꿰뚫어 보는 비상한 두뇌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녀가 이 집안에 들어온 것은 3년 전 역병으로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다 최진사댁 행랑가범의 눈에 띄어 밥이나 얻어먹으라고 데려온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살기 위해 바보 흉내를 냈다. 영민한 계집종은 주인의 욕정을 샀거나 다른 종들의 시기를 받아 명을 재촉하기 십상이라는 것을 어린 시절 어깨너머로 배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최진사가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양민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관료들에게 뇌물을 바쳐 부를 축적하는 탐관오리의 전형임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녀의 바보 연기는 생존 수단을 넘어 최진사의 추악한 비밀을 캐내기 위한 완벽한 위장이 되었다. 매질이 멈추고 멍석이 거칠게 걷혔다. 개똥이는 흙투성이가 된 채 마당에 널브러져 헐떡거렸다. 온몸이 욱신거리고 등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다시 바보의 가면을 썼다. 헤헤, 아프다. 떼찌했어. 배고파. 그녀가 흙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중얼거리자 매질을 하던 꺽쇠가 몽둥이를 바닥에 던지며 침을 퇴뱉었다. 에이, 재수없어. 아무리 때려도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년을 때려봤자 내 팔만 아프지. 야, 대충 창고에 처박아둬. 대감마님 화 풀리실 때까지 눈에 띄게 하지 말고. 꺽쇠와 다른 하인이 개똥이의 팔다리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뒷마당 구석에 있는 낡은 광으로 향했다.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먼지가 가득한 광 안에 던져진 개똥이는 문이 닫히고 빗장이 걸리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가늘게 떨고 있던 어깨를 진정시켰다. 어둠이 내려앉은 광 안좁은 창틈으로 스며든 달빛 한 줄기가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방금 전까지 초점 없이 풀려있던 눈동자가 서늘하고도 깊은 빛을 띠며 매섭게 변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깨진 백자 조각 하나를 꺼냈다. 아까 넘어질 때 몰래 챙겨둔 날카로운 모서리가 선명한 조각이었다. 개똥이는 벽에 기대어 앉아 백자 조각을 만지작거렸다. 손가락 끝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그따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늘 그녀가 확인한 것은 최진사의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허 판서와의 대화 속에서 스치듯 들려온 세자저하라는 단어. 그리고 탁자 위에 펼쳐져 있던 지도가 가리키는 곳이 단순한 상단이 아닌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 이것은 단순한 뇌물수수를 넘어선 영모의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만약 그녀가 찻상을 엎어 대화를 끊지 않았다면 초의 진사는 그 자리에서 옥쇠가 찍힌 밀서를 허 판서에게 넘겼을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을 것이다. 비록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으나 그녀는 그 순간의 판단을 후회하지 않았다. 천한 것들이 감히 하늘을 뒤덮으려 하는구나. 그녀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아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었다. 낮고 침착하며 마치 서당 훈장이나 고고한 선비가 읊조리는 듯한 기품이 있는 어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찢어진 치맛자락을 찢어 피가 흐르는 무릎을 단단히 동여매었다. 바보 개똥이로 사는 삶은 고달프고 비참했으나 그 껍데기 속에 숨어있는 진짜 자아몰락한 사대부 가문의 여식 이서윤으로서의 자존심은 결코 꺾이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광 안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쥐들이 찍찍거리며 쌀가마니 사이를 오가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똥이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 낮 사랑방에서의 상황을 바둑판 복귀하듯 머릿속으로 되감았다. 허 판서가 보였던 미세한 손떨림 초에 진사의 눈가에 서린 초조함, 그리고 병풍 뒤에 숨어있던 누군가의 인기척까지.
바보라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미물이라서 보고 들을 수 있었던 모든 정보들이 그녀의 머릿속 서구에 차곡차곡 정리되었다. 사람들은 말한다. 보는 눈이 없으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지만 개똥이는 알았다. 보이지 않는 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초의 진사는 개똥이를 밟아 뭉개도 찍소리 못하는 벌레로 여기겠지만 그 벌레가 언젠가 거대한 둑을 무너뜨릴 구멍을 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터였다.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다. 숯검정이 묻은 바닥에 기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위기이자 기회. 오늘 사건으로 인해 최 진사의 경계심은 잠시 흐트러졌을 것이고 허 판서와의 거래는 지연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찰나의 틈이었다. 그때 광문 밖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쥐새끼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는 인간의 기척이었다. 개똥이는 순식간에 눈빛을 바꾸고 다시 몸을 웅크리며 입을 벌렸다. 침을 흘릴 준비를 하며 문 쪽을 주시했다. 개똥하자니 아주 작은 목이 소리만 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부엌일을 하는 식모 순심이었다. 이 집안에서 유일하게 개똥이를 인간처럼 대해주는 마음 약하고 겁 많은 여인이었다. 빗장이 조용히 풀리고 문이 살짝 열리자 순심이 주먹밥 2덩이를 품에 안고 쭈뼛쭈뼛 들어왔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멍석마리를 당하고도 약 한 첩 못 쓰고 이 찬 바닥에 순심은 눈물을 글썽이며 개똥이의 상처투성이 다리를 어루만졌다. 개똥이는 순심의 손길에 짐짓 놀란 척 몸을 움찔거리다가 이내 주먹밥을 보고는 밥밥이다 헤헤 밥 줘 라며 달려들어 허겁지겁 먹는 신용을 했다. 목이 메어 캑캑거리면서도 밥알을 튀기며 먹는 그녀를 보며 순심은 가슴을 쳤다. 천천히 먹어 채할라. 물도 좀 마시고. 순심이 건넨 물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키며 개똥이는 곁눈질로 순심의 표정을 살폈다. 순심의 얼굴에는 단순한 동정을 넘어선 어떤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다. 개똥아 너 아까 사랑방에서 정말 실수로 그런 거지. 그렇지 순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개똥이는 밥풀이 묻은 얼굴로 순심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응, 나비가 찻잔에 앉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잡으려고 천연덕스러운 대답에 순심은 한숨을 내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 그렇겠지. 네가 뭘 알겠니. 그런데 아까 마님들이 수군거리는 걸 들었는데 대감마님이 널 팔아버리겠다고 하셨어. 이번 일로 재수가 옴붙었다면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인신매매꾼에게 넘기겠다고. 순심의 말에 개똥이에 씹던 입이 아주 잠시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팔려간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된다. 아니 단순히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최 진사는 자신의 치부를 본 자를 살려둘 만큼 자비로운 위인이 아니었다. 바보라서 살려두었지만 바보라서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저들의 논리였다. 순심이 나가고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개똥이는 먹다 남은 주먹밥을 내려놓고 입가에 묻은 밥풀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다.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내일 아침이면 놈들이 들이닥칠 것이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 지금 도망치면 영경 진실을 밝힐 기회를 잃게 된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와 노비로 전락해 어디론가 팔려간 어머니의 원한을 갚기 위해 이 지옥 같은 곳에서 3년을 버텼다.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금 날카롭게 빛났다. 오늘 밤 승부를 걸어야 했다. 최 진사가 허 판서에게 미처 건네지 못한 그 문서, 그리고 찻상을 엎으면서 곁눈질로 확인했던 비밀 장부의 위치. 그것을 손에 넣어야만 살 길이 열릴 것이다. 그녀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천천히 일어섰다. 절뚝거리는 걸음이었지만
그 발디딤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광의 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낡은 광의 뒷벽 아래 쥐구멍을 넓혀 만든 그녀만이 아는 비밀 통로가 있다는 것을. 개똥이는 집더미를 치우고 썩은 나무 판자를 드러냈다. 사람이 겨우 빠져나갈 만한 좁은 구멍이 드러났다. 밤바람이 차가웠지만 개똥이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진흙 바닥을 기어 광을 빠져나왔다. 달빛을 피하기 위해 담장 및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살쾡이처럼 소리 없이 사랑채를 향해 움직였다. 저 멀리 사랑방의 불은 꺼져 있었지만 안채 쪽에서는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밤 최진사댁의 바보 여종은 사라지고 복수의 칼날을 품은 그림자가 깨어났다. 과연 그녀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 무모한 도박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것인가? 어둠 속에 잠긴 기와집의 처마 끝에는 불길한 기운을 머금은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둠은 죄를 덮어주는 이불이자 동시에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이기도 하다. 최진사의 코고는 소리가 짐승기에 그르렁거리는 울음처럼 사랑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목이 터져라 울어대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스칠 때마다 댕그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개똥이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마치 한 마리의 자벌레처럼 방바닥을 기어 병풍 뒤로 세우며 들었다. 그녀의 무릎과 발꿈치는 아까의 매질로 인해 피딱지가 않고 퉁퉁 부어올라 있었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가 없었다. 눈앞에 최진사가 베고 자는 목침 옆 자개로 장식된 작은 문갑이 놓여 있었다. 낮에 허판서와 밀담을 나누던 중 최진사가 황급히 집어넣고 자물쇠를 채우던 바로 그곳이었다. 개똥이의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듯 세차게 뛰었다. 만약 지금 최진사가 눈을 뜬다면 그녀는 그 즉시 목숨을 잃을 것이다. 단순히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 뒤에 꽂고 있던 가늘고 낡은 비녀를 뽑아들었다. 끝이 뭉툭해진 싸구려 동비녀였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순간 그것은 그 어떤 명검보다 예리한 도구가 되었다. 철컥, 미세한 금소금과 함께 자물쇠의 혀가 힘없이 부러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신음이 새어 나오는 것을 막으며 문갑의 문을 아주 천천히 마치 아기가 잠꼬대를 하듯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갑 안에는 겹겹이 쌓인 서책들과 두루마리들이 가득했다. 개똥이는 달빛이 비치는 각도를 계산하며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그녀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보통의 여종이라면 까막눈이라 읽지 못할 한자들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선명한 글자들이었다. 전담 매매 문서, 노비 문저,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푸른색 비단으로 감싸인 장부 하나.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적혀 있지 않았다. 개똥이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장부를 펼쳤다. 첫 장을 넘기자마자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단순한 회계 장부가 아니었다. 병조판서 김대감 쌀 300석과 응우의 쉰양, 사헌부 장령 이 영감서화 2점과 인삼 10근. 최진사가 조정의 대신들에게 바친 뇌물의 내역과 그 대가로 청탁한 내용들이 날짜별로 금액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심지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국경의 수비 상황을 넘긴 대가로 받은 사양 5상자라는 영모에 가까운 기록까지 적혀 있었다. 이것이었다. 이것만 있다면 최진사의 목줄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멸문당한 자신의 가문의 억울함도 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었다. 그 순간 물물 좀. 최진사가 뒤척이며 잠꼬대를 했다. 개똥이는 숨을 흠 멈추고 장부를 품에 안은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최진사의 두툼한 손이 허공을 휘젓더니 머리맡에 놓인 자릿기를 찾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탐욕과 기름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개슴츠레한 눈을 뜨고 방 안을 훑어보았다.
개똥이가 엎드려 있는 병풍 쪽을 향해 시선이 머물렀다.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들켰을까. 그러나 최 진사는 에잉, 쥐새끼가 들어왔나 라고 중얼거리고는 다시 요란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방 안에, 그것도 코앞에, 그가 가장 멸시하는 바보 개똥이가 웅크리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에게 개똥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말하는 짐승 아니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가구보다 못한 존재였기에 그의 의식 속에서 개똥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경계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 오만함, 그것이 바로 개똥이가 가진 최고의 무기였다.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아주 길고 가늘게 내쉬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장부를 통째로 훔쳐 갈 수는 없었다. 그랬다간 당장 내일 아침 난리가 날 것이고 범인 색출 작업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의심받을 사람은 없겠지만 결국 꼬리가 밟힐 위험이 컸다. 개똥이는 장부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기 전 가장 중요한 몇 장의 내용을 머릿속에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 번 본 것은 절대 잊지 않는 천재적인 기억력을 가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천자문을 한 번 듣고 외워버려 신동이라 불렸던 그 명석함은 비참한 노비 생활 속에서도 녹슬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강희 45년 3월 세곡선 침몰 위장 사건. 실제로는 빼돌려 일본 상인에게 넘김. 이조 참판의 약점을 잡아 매관매직을 강요함. 글자 하나하나가 뇌리에 박혔다. 먹물이 종기에 스미듯 그녀의 기억 속에 진사의 죄악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마지막 장까지 훑어본 후 그녀는 다시 장부를 비단 보자기에 싸서 문갑 깊숙이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 다만 그녀의 머릿속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증거가 복사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자벌레처럼 기어서 문지방을 넘고 마루를 지나 달빛조차 들지 않는 마당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 냄새나는 광으로 돌아온 개똥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쉴 수 없었다. 기억이 휘발되기 전에 어딘가에 기록해야 했다. 그녀는 광 구석에 쌓인 깨진 기왓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바닥에 깔린 거적을 들추고 드러난 흙바닥을 손으로 평평하게 골랐다. 붓도 없고 종이도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손가락과 흙바닥이 있었다. 뾰족한 기와 조각으로 흙바닥을 긁어 글자를 새기기 시작했다. 사각사각 작은 소리조차 쥐들이 내는 소리에 묻혔다. 최진사의 장부에서 본 이름들과 날짜 금액들이 흙바닥 위에 빼곡히 적혀 내려갔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훗날 그녀가 최진사를 법정에 세울 때 읊어야 할 공소장이었다. 한참을 적어 내려가던 개똥이는 문득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되고 손톱이 깨진 거칠기짝이 없는 손. 한때는 붓을 잡고 난을 치던 고운 손이었으나 지금은 걸레를 짜고 똥장군을 나르는 천한 손이 되었다. 하지만 이 손이 너를 잡을 것이다, 최진사.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흙바닥에 적은 글자들을 다시 손바닥으로 문질러 지웠다. 기록은 종이가 아니라 그녀의 심장에 남겨야 했다. 혹여라도 누군가 이 바닥을 보게 된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이었다. 지워진 흙바닥 위로 그녀의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다. 날이 밝았다. 닭 울음소리와 함께 최진사댁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개똥이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발한 머리에 짝짝이 집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섰다. 멍석마리를 당한 몸이었지만 꾀병을 부릴 수는 없었다. 마당을 쓸고 있던 마당쇠가 개똥이를 보며 혀를 찼다. 어이구 저 질긴 목숨. 어제 그렇게 맞고도 기어나오는 거 보게. 야, 너 오늘 조심해라. 인신매매꾼들이 온다는 소문이 파다하니까. 개똥이는 마당쇠의 말에 헤헤 새가 운다. 짹짹 배고파요. 라고 동문서답하며 빗자루를 거꾸로 들고 마당을 쓰는 신용을 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완벽한 바보였지만
눈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집안의 동태를 살폈다. 사랑채 쪽에서 최 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나오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갓을 쓴 낯선 사내 2명이 따르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음흉하고 허리춤에는 굵은 전대가 매달려 있었다. 인신매매꾼들이었다. 올 것이 왔다. 개똥이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금 당장 팔려간다면 어젯밤에 본 장부의 내용은 무용지물이 된다. 시간을 벌어야 했다. 어떻게든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며칠만 더 버텨야 했다. 그래야 3일 뒤에 열리는 고을 수령의 생신연회 때 암행어사가 올 것이라는 첩보 어젯밤 장부 사이에 끼어있던 서찰에서 본 내용을 활용할 수 있었다. 최 진사가 마당으로 내려와 인신매매꾼들에게 손가락으로 개똥이를 가리켰다. 전년일세 머리는 좀 모자라지만 힘은 장사고 밥만 주면 일은 곧잘 하니 데려가서 밭이나 갈게 하든가 하게. 꼴도 보기 싫으니 헐값에 넘기겠네. 매매꾼 중 하나가 개똥이에게 다가와 턱을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았다. 짐승의 이빨을 확인하듯 입을 벌려보기도 했다. 개똥이는 일부러 침을 튀기며 사내의 얼굴에다 대고 까꿍하고 소리를 질렀다. 사내는 인상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다. 아이쿠 더러워라. 대감 아무리 헐값이라도 이건 좀 심한데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물건을 어디다 씁니까? 그때였다. 개똥이는 갑자기 마당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장독대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내비다 나비가 독 안에 들어갔다 라고 소리치며 장독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머리를 쳐박으려는 신용을 했다. 그 장독은 최 진사가 가장 아끼는 임금님께 진상할 귀한 시간장이 담긴 독이었다. 하인들이 기겁을 하며 달려들었지만 개똥이는 몸부림을 치며 독을 흔들어댔다. 안 돼, 나비 구해줄 거야. 저 미친년이 내 시간장 최 진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그 혼란의 와중에 개똥이는 교묘하게 발을 놀려 매매꾼의 발을 걸었다. 매매꾼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하필이면 옆에 있던 거름통을 발로 차버렸고 똥물이 튀어 최 진사의 비단 옷과 매매꾼들의 옷을 덮쳤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똥 냄새가 진동하고 최 진사는 길길이 날뛰었으며 매매꾼들은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며 침을 뱉었다. 에이, 재수 없어, 대감. 이런 물건은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갑니다, 오늘. 일진이 사납구먼 매매꾼들은 옷을 털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가버렸다. 초의 진사는 똥물이 묻은 옷을 부들부들 떨며 개똥이를 노려보았다. 당장이라도 찢어 죽일 듯한 눈빛이었지만 지금 당장 시간장 독이 깨질까봐 섣불리 다가오지도 못했다. 저 흉물스러운 것을 당장 광에 가두어라.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굶겨 내가 직접 처리할 것이다. 개똥이는 하인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비록 또다시 갇히는 신세가 되었고 매질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얻었다. 시간을 벌었다. 팔려가지 않았다. 최 진사는 체면을 중시하는 자라 똥물이 묻은 옷을 입고 직접 매질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분을 사귀는 동안 그녀에게는 다음 계획을 준비할 틈이 생긴다. 다시 어두운 광에 갇힌 개똥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대앉았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리고 있었지만 입가에는 아주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바보라서 다행이었다. 바보였기에 저들은 그녀의 실수를 그저 미친 짓으로 치부했다. 만약 멀쩡한 정신을 가진 종이 그런 짓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무시당하는 자의 특권, 멸시받는 자의 자유. 개똥이는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광의 작은 창으로 바깥의 동정이 들려왔다. 행랑 검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였다. 들었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도가 그렇게 깐깐하다며. 근데 3일 뒤 연회의 암행어사가 들이닥칠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더라. 에이, 설마. 최 진사 양반이 어떤 사람인데 그런 대비도 안 했겠어. 개똥이의 귀가
번쩍 뜨였다. 암행어사. 어젯밤 장부 사이에 서찰에서 본 내용이 맞았다. 조정에서는 이미 최 진사를 주시하고 있었고 이번 연회가 그를 잡을 덫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최 진사 역시 만만치 않은 자다. 그는 뇌물 장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을 대비해 가짜 장부도 만들어 두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연 회장에는 분명 끈앞풀들을 심어 어사의 등장을 사전에 차단하려 할 것이다. 어사가 들이닥친다 해도 결정적인 물증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해 최 진사의 입지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 내가 나서야 한다. 개똥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사가 진짜 장부를 찾을 수 있도록, 아니 최 진사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도록 만들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 회장에 잠입해야 한다. 광에 갇힌 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때 문 밖에서 순심의 목소리가 들렸다. 개똥아 살아있니? 내가 몰래 주먹밥 좀 가져왔어. 이번엔 정말 조심해야 해. 대감마님이 벼르고 계셔. 순심이 창살 틈으로 주먹밥을 밀어 넣었다. 개똥이는 주먹밥을 받아들며 순심의 손을 꽉 잡았다. 평소에 힘없는 손길이 아니었다. 놀란 순심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개똥이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의 것이 아니었다. 순심 언니. 개똥이의 입에서 나온 또렷한 발음에 순심은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너 말을. 개똥이는 검지를 입술에 대어 쉿 하는 신용을 했다. 놀라게 해서 미안해. 하지만 언니 나 좀 도와줘. 이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3일 뒤 연회 때 내가 부엌일을 도울 수 있게 해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순심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떨고 있었다. 평생 바보인 줄 알았던 아이가 갑자기 멀쩡하게 말을 하다니 귀신에 홀린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개똥이의 눈빛은 너무나 절실하고 진지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개똥아, 도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알았어. 일손이 부족하다고 핑계를 대볼게. 하지만 들키면 우린 다 죽어. 순심이 떠나고 개똥이는 차가운 주먹밥을 씹으며 3일 뒤를 그렸다. 그림자는 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림자가 춤을 추면 빛은 흔들리게 마련이다. 최 진사는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기는 존재가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녀는 어젯밤 찢어둔 치맛자락 조각을 꺼내 먹다 남은 밥알을 으깨어 풀처럼 만들었다. 그리고 숯검정을 개어 그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이것은 암행어사에게 보낼 비밀 서신이었다. 연회장에서 콩죽을 쏟을 때 어사의 손에 쥐어줄 결정적인 단서. 바보 개똥이의 마지막 연극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잔칫날의 아침은 소란스러움과 비릿한 피냄새로 시작되었다. 최 진사댁 앞마당에는 새벽부터 잡은 소와 돼지의 붉은 피가 흥건했고 소뚜껑만 한 크기의 전들이 지글거리는 기름 소리를 내며 고소한 냄새를 풍겼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잔치, 음식의 향기 밑바닥에는 어딘가 역겨운 탐욕의 악취가 배어있는 듯했다. 고을 수령의 생신을 핑계로 마련된 이 연회는 사실상 최 진사가 그동안 긁어모은 재력을 과시하고 관료들에게 뇌물을 먹여 자신의 뒤를 봐줄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거대한 거래의 장이었다. 부엌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한여들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음식 그릇을 날라쌌고 솥을 꺼내서는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와 시야를 가렸다. 그 아수라장 한복판에 꼬질꼬질한 무명옷을 입고 머리에는 건물을 잔뜩 묻힌 개똥이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순심의 간곡한 애원과 부엌 그 어멈에게 쥐어준 쌈짓돈 덕분에 개똥이는 가까스로 광에서 나와 설거지통 앞에 앉을 수 있었다. 헤헤. 그릇이다. 반짝반짝 닦자 닦아. 개똥이는 입가에 침을 흘리며 수세미로 그릇을 문질렀다. 겉보기에는 영락없이 정신 나간 바보가 물장난을 치는 꼴이었지만 그녀의 손놀림은 기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릇들이 순식간에 뽀득뽀득 닦여 나갔다.
부엌 어멈은 혀를 차면서도 그 속도에 내심 놀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개똥이의 귀는 열려 있었다. 부엌을 드나드는 찬모들의 수다 마당에서 들려오는 하인들의 고함, 그리고 사랑차의 쪽에서 들려오는 거드름 피우는 웃음소리들까지. 모든 소리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정보로 치환되어 분석되었다. 수령은 이미 도착했다. 북쪽 지방에서 온 상인 대표들도 사랑채에 들었다. 허판서의 신복도 와 있구나. 그녀는 그릇을 닦으며 옷소매 속에 숨겨둔 물건을 확인했다. 어젯밤 치맛자락을 찢어 수초로 쓴 비밀 서신, 그리고 또 하나 부엌 구석에서 몰래 챙긴 속이 비어있는 대나무 젓가락 통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도 위험했다. 연 회장에 잠입하여 암행어사를 찾아내고 그에게 이 증거를 전달하는 것. 하지만 암행어사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지 소문과 정황 그리고 자신의 직감에 의존해야 했다. 해가 중천에 뜨고 연회가 무르익자 사랑채 마루와 마당에 깔린 멍석 위에는 술상들이 줄지어 들어갔다. 기생들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고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최 진사는 붉은 관복을 차려입고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어서들 오십시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고을의 태평성대를 위해 애쓰시는 사또 나리를 위한 자리입니다. 마음껏 드시고 즐기십시오.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를 띠며 술잔을 비웠다. 허허, 최 진사의 정성이 갸륵하구려. 내 이 은혜는 잊지 않으리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교환하며 은밀한 미소를 지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흉년에도 그들의 술잔에는 맑은 청주가 넘쳐 흘렀고 상 위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다. 개똥이는 음식 쟁반을 나르는 하녀들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마당 한 구석으로 나갔다. 쟁반을 들 자격조차 없는 바보였기에 그녀는 빈 그릇을 치우는 척하며 연 회장을 훑어보았다. 수많은 사람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양반들 갓끈을 매만지는 선비들 눈치를 살피는 아전들. 그들 중 과연 암행어사가 있을까? 개똥이의 눈이 매처럼 날카롭게 군중을 파고들었다. 보통의 어사라면 거지 행색을 하고 나타나 암행어사 출두야를 외치겠지만 진짜 노련한 어사는 다르다고. 놈들이 방심할 때까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때까지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적들의 무리에 섞여 들어있는 법이다. 그녀의 시선이 마당 구석 말단 관리들이 모여 앉은 낡은 돗자리 쪽으로 향했다. 그곳에 남루한 도포를 입고 갓 쫓아 삐딱하게 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선비가 있었다. 그는 연신 딸꾹질을 하며 옆 사람에게 술을 권하다가 면박을 당하고 있었다. 이복에 술 좀 더 주게. 내가 왕년에는 한양에서 에이, 이 양반아 술 취했으면 저리 가서 자 냄새 나겠으리. 사람들은 그를 밀치며 조롱했다. 그러나 개똥이의 눈은 속지 않았다. 그 선비가 비틀거리며 술잔을 엎지르는 순간 쏟아진 술이 바닥에 흐르는 모양을 곁눈질로 유심히 살피는 그의 눈빛.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릴 때 언뜻 보인 붓을 오래 잡아 생긴 손가락의 굳은 살 위치가 달라왔다. 결정적으로 그가 짐짓취한 척 고개를 젖힐 때 그의 시선은 허공이 아니라 정확하게 최 진사와 사또가 주고받는 눈빛을 쫓고 있었다. 저자다. 개똥이는 확신했다. 저 남루한 선비야말로 호랑이의 발톱을 숨긴 사냥꾼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이제 행동할 시간이었다. 부엌으로 돌아간 개똥이는 갓 끓여낸 뜨거운 콩죽 한 가리 앞에 섰다. 콩죽은 걸쭉하고 뜨거워서 한번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고 화상을 입히기도 쉬운 음식이었다. 이거 내가 나를게 해해 죽이다. 맛있는 죽 개똥이가 항아리를 들어 올리려 하자 찬모가 기겁을 하며 말렸다. 안 돼, 네가 그걸 어떻게 날라? 엎으면 큰일 나. 하지만 개똥이는 막무가내였다. 이미 그녀의 손에는 작은 사기 그릇에 담긴 콩죽 쟁반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참모가 말릴 새도 없이 잽싸게 부엌을 뛰쳐나갔다. 뒤에서 욕설이 들려왔지만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구석 자리에 앉아 있는 저 수상한 선비였다. 개똥이는 쟁반을 들고 비틀비틀 위태롭게 연 회장을 가로질러 갔다. 사람들은 바보가 뜨거운 죽을 들고 오자 기겁을 하며 길을 비켜주었다. 저리 비켜 미친년이 뜨거운 걸 들고 설치네. 모세의 기적처럼 길이 열렸고 개똥이는 그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선비가 있는 구석 자리로 접근했다. 선비는 여전히 술에 취한 척 고개를 주걱거리며 졸고 있었다. 개똥이가 그의 바로 앞에 다다랐을 때 그녀는 일부러 발이 꼬인 척하며 몸을 앞으로 쏠렸다. 나비야 그녀의 외마디 비명과 함께 쟁반 위에 있던 뜨거운 콩죽 그릇이 허공을 날았다. 그리고 정확하게 선비의 무릎과 가슴팍 위로 콩죽이 쏟아져 내렸다. 애쓰고 선비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뜨겁고 걸쭉한 콩죽이 그의 낡은 도포를 적시고 살갗을 파고들었다.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런 천하의 멍청한 년이 감히 손님에게 죽을 엎어. 최진사의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왔고 연 회장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선비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옷을 털어내려 했다. 그때였다. 개똥이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죄를 비는 척하며 선비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아이고 죄송해요. 죽이 미끄러졌어요. 제가 닦아드릴게요. 그녀는 꼬질꼬질한 행주를 꺼내 선비의 가슴팍을 거칠게 문질렀다. 남들이 보기엔 당황해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지만 그 찰나의 순간 개똥이의 손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행주 속에 숨겨두었던 수추로 쓴 서신을 콩죽 범벅이 된 선비의 도포 안쪽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동시에 선비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선비 아니 암행어사 이명우는 순간 멈칫했다. 뜨거운 죽 때문에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자신의 가슴을 파고드는 여종의 손길에서 이질적인 무언가를 느꼈다. 단순히 닦는 것이 아니었다. 무언가를 찔러 넣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잡은 그 악력이 겉모습처럼 어수룩하지 않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여종의 눈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 그 눈은 바보의 텅 빈 눈이 아니었다. 깊고 서늘하며 절박한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입으로는 해해 닦아야 해. 깨끗하게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하게 그에게 말하고 있었다. 읽으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이놈의 계집이 꺽쇠가 달려와 개똥이의 뒷덜미를 낚아챘다. 개똥이는 짐짝처럼 뒤로 나동그라졌다. 손님 괜찮으십니까? 저희 집 바보 종년이 실수를 했습니다. 당장 끌어내서 멍석마리를 다시 시키겠습니다. 집사 최 씨가 연신 머리를 조아렸다. 이명우는 짐짓 화를 내는 척하며 옷을 털었다. 에이, 재수가 없으려니 뜨거워 죽겠네. 내 옷을 다 버리지 않았소. 그는 소란을 피우며 은근슬쩍 가슴팍에 손을 대어 여종이 찔러 넣은 물건을 확인했다. 천 조각이 만져졌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이 집구석에 흐르는 기묘한 기류의 중심에 저 바보 여종이 있었다. 됐소. 내 이 꼴로 더 이상 술을 마실 기분이 아니니 잠시 옷이나 추스르고 오겠소. 뒷간이 어디요? 이명우는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며 다시 술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끌려가면서 개똥이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신비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빠르게 걸음을 옮기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녀는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려 힘이 빠졌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인들은 개똥이를 짐승 다루듯 끌고 가 뒷마당에 썩은 나무 기둥에 묶었다. 잔칫날에 재수 없게 시리. 너는 오늘 밥도 없다. 여기서 굶어 죽어라. 꺽쇠가 침을 뱉고 사라졌다.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마당 한가운데 묶인 채 개똥이는 눈을 감았다. 매질보다 더한 고통은 기다림이었다. 과연 저 선비가, 저 암행어사가 그녀의 뜻을 알아차렸을까?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곡식 창고 이중 바닥 아래 치부책 오늘 밤 자시. 만약 그가 그 뜻을 해독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가 가짜 어사거나 무능한 자라면 개똥이는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정말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었다. 한편 최진사댁의 냄새나는 뒷간 뒤편 대나무 숲으로 몸을 숨긴 이명우는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천조각을 꺼냈다. 콩죽이 묻어 얼룩덜룩했지만 수추로 쓴 글씨는 선명했다. 그의 눈이 커졌다. 허! 짧은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는 그동안 수많은 제보와 투서를 받아보았지만 이런 방식은 처음이었다. 바보 행세를 하는 여종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품에 찔러 넣은 결정적인 단서. 필체는 서툰 듯 보였으나 회길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다. 사대부 가문의 교육을 받은 자의 필치였다. 곡식 창고 이중 바닥 아래. 그가 며칠을 잠복하며 찾으려 했던 장부의 위치가 바로 이곳에 적혀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자시라는 말은 그때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경고일 터였다. 이명우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그는 옷에 묻은 콩죽을 대충 털어내고 소매 안쪽에 숨겨져 있던 마패를 만지작거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다. 바보가 아니었어. 이명우는 중얼거렸다. 아까 그 여종의 눈빛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멍석마리를 당하고 멸시를 받으면서도 그토록 맑고 강인한 눈빛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여 하마터면 귀인을 놓칠 뻔하였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는다. 내 이름 석자를 걸고 그는 천조각을 깊이 갈무리하고 다시 비틀거리는 취객의 연기를 하며 연회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이제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사냥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연회는 절정에 달했고 최진사와 사또 그리고 탐관 오리들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가고 있었다. 마당에 묶인 개똥이는 탈진하여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목이 타고 입술이 갈라졌지만 정신만은 맑았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구름 사이로 반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자시밤 11시, 새벽 1시가 가까워오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대나무 잎이 스치는 소리가 섞여 들렸다. 쏴.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최진사댁의 밤은 위태롭게 깊어갔다. 그때 묶여있던 그녀의 귀에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들렸다. 하인들의 발소리가 아니었다. 훈련된 무인들의 가볍고 은밀한 발소리. 그리고 담장 너머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3번 들려왔다. 약속된 신호는 아니었지만 개똥이는 본능적으로 알아았다. 그들이 왔다. 갑자기 대문 쪽에서 쾅 하는 굉음이 들리더니 누군가의 우렁찬 목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다. 암하행 어사 출두야. 그 소리는 천둥처럼 울려 퍼져 술에 취해 흥청거리던 연회장을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개똥이는 감았던 눈을 번쩍 떴다. 묶인 손에 힘이 들어갔다. 드디어 때가 되었다. 암하행 어사 이명우가 이끄는 역졸들이 들이닥치며 횃불을 밝혔고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죄악들이 하나둘씩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혼란의 도가니 속에서 개똥이는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입가에 비로소 바보의 웃음이 아닌 승리자의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최진사는 교활한 늙은 여우였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듯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다. 내 이놈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냐 최. 진사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그러나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는 호위무사들에게 눈짓을 했다. 어사의 출두를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게 들이닥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최 진사의 사병들이 칼을 뽑아들고 역졸들과 대치했다. 잔치집은 순식간에 살육의 현장으로 변할 위기에 처했다. 이명우는 마패를 높이 쳐들고 당당하게 외쳤다.
어명이다 죄인 최달수는 칼을 버리고 오라를 받아라. 하지만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다.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 집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먼지 하나 나오나. 그는 자신만만했다. 진짜 장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명우는 침착하게 미소 지으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다. 바로 곡식 창고였다. 저곳 바닥을 뜯어보아라. 최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다. 어떻게 알았지? 오직 자신만이 아는 비밀을. 그의 시선이 허공을 헤매다 마당 한가운데 묶여있는 개똥이에게 닿았다. 그 순간 개똥이와 최진사의 눈이 마주쳤다. 개똥이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최진사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의 등잔 밑이 어두웠음을, 자신이 키운 개가 자신의 목덜미를 물었음을. 전연이 최진사가 칼을 뽑아들고 묶여있는 개똥이에게 달려들었다. 이성을 잃은 사르이였다. 죽어라 칼날이 달빛을 받아 섬뜩하게 빛나며 개똥이의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생각 날카로운 금소금이 밤하늘을 갈랐다. 최진사가 휘두른 장검이 개똥이의 목을 치기 직전 암행어사 이명우의 호위무사가 전광석화처럼 날아들어 칼날을 쳐냈다. 허공에서 불꽃이 튀었고 최진사의 칼은 힘없이 튕겨나가 바닥에 꽂혔다. 충격으로 인해 최진사는 뒤로 나동그라졌고 살기 등등하던 그의 눈동자는 이제 공포와 당혹감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명우는 서늘한 눈빛으로 최진사를 내려다보며 일갈했다. 엄형이 집행되는 신성한 자리에서 증인을 살해하려 하다니 내 죄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구나. 저자를 당장 포박하라. 역졸들이 들이닥쳐 최진사의 양팔을 뒤로 꺾고 무릎을 꿇렸다. 그는 이거 놓아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나는 이 고을의 유지 최달수다. 억울하다. 이건 모함이야 라며 발악했지만 이미 기세는 기울어 있었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도망치려는 탐관오리들과 그들을 붙잡으려는 역졸들 비명을 지르는 기생들과 웅성거리는 구경꾼들이 뒤엉켜 혼란의 도가니가 되었다. 그 혼란 속에서 이명우는 천천히 개똥이에게 다가갔다. 나무 기둥에 묶인 채 죽음의 문턱을 경험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명우가 직접 단도를 꺼내 그녀를 결박하고 있던 밧줄을 끊어주었다. 툭 하고 밧줄이 풀리자 개똥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를 악물고 버티며 이명우를 똑바로 올려다 보았다. 고맙습니다. 나리.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더 이상 바보의 어눌함은 없었다. 이명우는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도포를 벗어 덮어주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대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거대한 악을 잡지 못했을 것이다.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맡겠다. 곧이어 곡식 창고 쪽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찾았습니다. 여기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역졸들이 창고 바닥을 뜯어내자 개똥이가 예고했던 대로 이중 바닥 아래 숨겨져 있던 괴짝이 드러났다. 그 안에는 최진사가 미처 빼돌리지 못한 이중 장부와 조정 대신들과 주고받은 서찰 뭉치가 고스란히 들어 있었다. 증거가 나오자 최진사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개똥이를 노려보았다. 설마 내년이 그 천치 같은 년이 어떻게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 더 큰 경악이 서려 있었다. 자신이 발아라에 두고 짓밟던 벌레가 사실은 독을 품은 전갈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의 전율이었다. 이명우는 즉시 관하로 이동하여 정식 재판을 열 것을 명했다. 횃불이 대낮처럼 밝혀진 관아 마당에는 고을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평소 최 진사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던 소작농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양민들, 그리고 호기심 어린 눈초리의 사람들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동헌을 바라보았다. 동헌 마루에는 이명우가 위엄있게 좌정했고 그 아래 뜰에는 죄인 최달수와 비리에 연루된 고을 사또가 무릎이 꿇린 채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 증인석에는 꾀죄죄한 몰골의 개똥이가 서 있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저 바보 개똥이가 증인이라고 말귀나 알아듣겠어. 미친년이 헛소리나 안 하면 다행이지. 조롱과 의구심 섞인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다. 이명우가 신문탁을 내리치며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죄인 최달수는 듣거라. 너는 양민을 수탈하고 국고를 횡령하였으며 심지어 북방의 오랑캐와 내통하여 군사기밀을 넘기려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 모든 죄를 인정하느냐 최 진사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쳤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장부는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음해하기 위해 꾸민 짓입니다. 그리고 저 계집은 동네 사람 모두가 아는 천치이자 미치광기입니다. 미친년의 헛소리를 증거로 삼다니 어사나리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일입니다. 최달수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개똥이의 지적 능력을 문제 삼아 상황을 모면하려 했다. 관중석에서도 맞아 개똥이는 바보잖아. 라는 동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명우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개똥이를 바라보았다. 증인 앞으로 나오라. 개똥이는 천천히 걸어나와 마당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지난 3년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흘렸던 눈물, 억울하게 죽은 부모님의 얼굴,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 이 모든 것을 되찾을 시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굽어있던 허리를 대나무처럼 곧게 폈다. 비틀거리던 다리에 힘을 주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그녀를 감싸고 있던 바보 개똥이의 껍데기가 산산이 부서져 내리는 듯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침을 흘리는 바보의 얼굴이 아니라 서리빨 같은 기가애를 품은 사대부 여인의 얼굴이었다. 좌중이 숨을 멈춘 가운데 개똥이의 입이 열렸다. 소인 비록 천한 몸이오나 죄인 최달수의 추악한 죄상을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가했으며 억양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저 유창한 말솜씨가 정말 개똥이의 입에서 나온 것인가. 최 진사 역시 입을 딱 벌리고 얼어붙었다. 개똥이는 이명우를 향해 정중히 읍하고 말을 이었다. 최달수는 강희 43년 흉년이 든 해에 관아의 곡식 3,000석을 빼돌려 자신의 곳간을 채웠으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장부를 위조하였습니다. 또한 강희 44년에는 사헌부 장령에게 뇌물을 바치기 위해 양민 김칠성의 전답을 강제로 빼앗고 그를 타살하였습니다. 최 진사가 비명을 지르듯 끼어들었다. 거짓말 전연이 지금 무슨 귀신이 씌어서 헛소리를 하는 것이다 닥쳐라. 내년이 그를 아느냐 샘을 아느냐. 개똥이는 최 진사를 싸늘하게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최 진사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를 아느냐 물으셨습니까?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흙바닥에 일필휘지로 글을 써 내려갔다. 인면수심 렌 미엔수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 힘 있는 필체였다. 소인은 그를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밤마다 밀실에서 나누던 그 더러운 모이들도 모두 기억합니다. 당신이 허판서에게 보낸 서찰의 내용, 북방의 경계가 허술한 틈을 타 교역로를 열어주면 그 이득에 오하를 바치겠다. 했던 그 말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기억합니다. 개똥이 아니 이서유는 압수된 장부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장부의 34쪽 5번째 줄을 보십시오. 청나라 상인 왕씨에게 인삼 50근. 그것은 단순한 인삼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보낸 군사 지도였음을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이명구가 즉시 장부를 확인했다. 과연 그녀의 말대로였다. 이명구는 감탄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으로 최 진사를 노려보았다. 이래도 발뺌할 텐가. 내 집안의 종이 네가 가장 무시하던 아이가 내 모든 죄를 지켜보고 있었다. 최 진사는 덜덜 떨며 뒤로 물러섰다.
이럴 수가. 내년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감히 종년 주제에. 그러자 개똥이는 입가에 씁쓸한 미소를 머금고 조용히 그러나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했다. 제 이름은 개똥이가 아닙니다. 저는 3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당한 이조정랑 이정호의 딸 이서윤입니다. 이정호 관중석 여기저기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청렴 결백하기로 소문났으나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죽은 선비의 이름이었다. 최 진사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다. 그 사건을 조작하여 이정호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그 재산을 가로챈 장본인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었다. 이서윤은 피 맺힌 목소리로 절규하듯 외쳤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참수당하시던 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짐승의 탈을 쓰고 똥밭을 구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살아남아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삶을 짓밟은 자들의 목을 물어뜯겠다고. 그래서 당신의 집에 들어왔고 바보 행세를 하며 당신의 추악한 비밀을 모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람이 아닌 가구 취급했기에 내 앞에서 서슴없이 죄를 저질렀지요. 그 오만이 바로 당신을 파멸로 이끈 것입니다. 그녀의 절규는 밤하늘을 울리고 듣는 이들의 가슴을 쳤다. 멸시받던 바보, 여종의 처절한 복수극, 전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고 세상에 저 어린 것이 얼마나 고생이 심했을꼬 하며 통곡했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최 진사는 이제 고리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이서윤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포졸들의 몽둥이가 그를 제압했다. 죄인 최달수는 들어라 임영구가 판결을 내렸다. 너는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팔아먹으려 하고 무고한 충신을 해야 하였으며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었다. 그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국법에 따라 한양으로 압송하여 의금부에서 국문을 받게 할 것이다. 내 가사는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하고 억울하게 빼앗은 재물은 주인들에게 돌려줄 것이다. 안 돼, 내 재산 내 돈 초에 진사는 피를 토하듯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그의 화려했던 붉은 관복은 흙투성이가 되었고 탐욕으로 번들거리던 얼굴은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함께 연루된 사또와 아전들 역시 줄줄이 굴비 엮이듯 포박되어 끌려갔다. 관아마당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이서윤 아가씨 만세. 백성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었다. 소란이 가라앉고 이명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이서윤 앞에 섰다. 그녀는 긴장이 풀린 듯 비틀거렸다. 이명우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대의 지혜와 용기가 조선을 구했어. 내 이 공을 조정에 알려 반드시 그대 가문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리다. 이서윤은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녀의 눈물은 지난 3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정화의 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더러워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걸레를 짜고 똥물을 뒤집어 쓰던 손. 하지만 이제 그 손은 그 어떤 손보다 고귀한 진실을 밝혀낸 손이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날렸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이서윤은 멀리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을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묘한 허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복수는 끝났지만 잃어버린 부모님과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제 그녀는 개똥이도 규방의 아기씨도 아닌 새로운 이서윤으로서 세상에 홀로 서야 했다. 관아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었다. 이서윤은 이명우의 배려로 가마에 오르지 않고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뒷모습은 그 누구보다 위풍당당했다. 길가에 선 순심 언니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이서윤은 잠시 멈춰 서서 순심에게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고마웠어 언니. 밥 챙겨줘서. 그 한마디에 순심은 목 놓아 울음을 터뜨렸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무너진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며 그녀가 선택할 새로운 삶의 방향은 무엇일까? 눈 속에 핀 매화처럼 고고하게 견뎌낸 그녀에게 어떤 봄이 찾아올지 세상은 주목하고 있었다. 매서웠던 북풍이 잦아들고 얼어붙었던 대지 위로 어느덧 따스한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진사대계의 기와지붕을 하얗게 덮었던 눈도 서서히 녹아내려 처마 끝에서 투명한 물방울이 되어 뚝뚝 떨어졌다. 그 물방울 소리는 마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돼지의 심장 박동처럼,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벗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서윤의 발걸음처럼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한양 도성 안은 지난 몇 달간 파다하게 퍼진 최진사댁 바보 여종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저잣거리의 이야기꾼들은 침을 튀겨가며 똥물을 뒤집어 쓰고 바보 행세를 했던 여종이 사실은 명문가 교수였으며 그녀의 기지로 탐관오리들을 일망타진했다는 무용담을 영웅전처럼 읊어댔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통쾌해했고, 한편으로는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하대했던 자신들의 지난날을 부끄러워하기도 했다. 위금부의 추구 끝에 최진사와 그 일당은 참형을 면치 못했고 부정하게 축적한 모든 재산은 몰수되었다. 그리고 조정에서는 이명우 어사의 장계를 받아들여 역적으로 몰려 억울하게 죽은 이조정랑 이정호의 신원을 복권하고 그의 딸 이서윤에게 정경 부인의 봉작을 내리지는 않았으나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몰수되었던 옛집과 전답을 돌려주라는 교지를 내렸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듯했다. 이서윤은 최진사댁의 낡은 광이 아닌 옛집의 사랑차의 마루에 앉아 있었다. 3년 만에 입어보는 비단 저고리와 감색 치마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녀에게는 어딘가 낯설고 무겁게 느껴졌다. 거칠어진 손끝이 비단 자락을 스칠 때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마치 지난 3년간 집신을 신고 흙바닥을 걷던 소리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기둥은 칠이 벗겨져 흉물스러웠으나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이곳은 아버지의 고든 절개와 어머니의 따스한 온기가 서려 있는 곳, 그녀가 반드시 되찾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아가씨, 아니 이제 마님이라 불러야 할까요? 익숙한 목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대문 밖에서 쭈뼛거리며 들어오는 이는 다름 아닌 순심이었다. 순심은 깨끗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윤을 어려워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서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달려나갔다. 언니 서윤이 순심의 두 손을 와락 맞잡았다. 순심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지만 서윤은 더욱 꽉 쥐었다. 그런 호칭은 거두어. 나에게 언니는 생명의 은인이야. 언니가 몰래 가져다준 주먹밥이 없었다면, 추운 겨울밤 덮어준 거적대기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거야. 서윤의 진심 어린 말에 순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이고 아가씨, 저는 그저 불쌍해서 이렇게 귀하신 분인 줄도 모르고. 서윤은 순심을 이끌고 마루에 앉혔다. 그리고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문서를 꺼내 건넸다. 그것은 최진사댁에서 압수하여 관아로부터 돌려받은 순심의 노비 문서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땅 문서 하나가 더 있었다. 이건 언니의 자유야.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종으로 살지 마. 그리고 이 땅은 내가 언니에게 주는 선물이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든 장사를 하든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 순심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서를 받아들고 통곡했다. 평생을 남의 집 부엌대기로 살아온 그녀에게 자유라는 선물은 감당하기 벅찬 축복이었다. 서윤은 우는 순심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주종 관계를 넘어선 고난을 함께 견뎌낸 인간 대 인간의 뜨거운 전우애였다. 순심이 돌아가고 난 뒤 대문 앞에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다. 갓을 쓰고 푸른 도포를 입은 훤칠한 사내 암행어사 이명우였다. 그는 이제 어사의 신분을 벗고
본래의 관직인 홍문관 교리로서 서윤을 찾아왔다. 그의 뒤에는 하인이 맨 진보다리가 가득했다. 이 교리 나리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 행차십니까? 서윤이 예를 갖추어 인사하자 명우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누추하다니요. 만고의 충신이 살던 곳이자 지혜로운 여장부가 기거하는 곳이니 이보다 빛나는 곳이 한양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명우의 농담 섞인 칭찬에 서윤은 수줍게 미소 지었다. 명우는 진보다리를 풀어 그 안에 든 서책들을 마루 위에 올려놓았다. 논어 맹자, 그리고 서윤이 그토록 읽고 싶어 했던 시집들이었다. 최진사의 창고에서 나온 작물들 중에 낭자댁의 서책들이 섞여 있어 가져왔소. 그리고 이건 내 사심을 담아 가져온 선물이요. 그가 내민 것은 작은 붓 한 자루와 고급 먹이었다. 서윤은 붓을 받아들고 그 감촉을 느꼈다. 3년 전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릴 때 꺾여버렸던 붓이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낭자 조정에서는 낭자의 공을 높이 사서 상을 내리고자 하오. 원한다면 궁중의 나인으로 들어가거나 명망 있는 가문과의 혼처를 주선해 줄 수도 있소. 낭자의 뜻은 어떠하오? 명우의 눈빛에는 서윤에 대한 깊은 연모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어쩌면 그가 말하는 명망 있는 가문이란 그 자신의 가문을 뜻하는 것일지도 몰랐다. 서윤은 잠시 붓을 만지작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다시 예전처럼 규방에 앉아 술을 놓고 시를 읊으며 평온하게 사는 삶, 그것은 모든 여인들이 꿈꾸는 행복일 것이다. 게다가 이명우 같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내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 보았던 개똥이의 세상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매 맞는 종놈들의 비명 굶어 죽어가는 소장농들의 눈물,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백성들의 한숨. 그녀가 다시 높은 담장을 쌓고 그 안으로 숨어버린다면 그 기억들은 그저 한때의 악몽으로 치부되고 말 것이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면구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봄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그 깊이는 심연처럼 깊었다. 날이 저는 궁으로 들어가지도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규방에 갇히지도 않을 것입니다. 명우는 의외라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그렇다면 어찌 하실 작정이요? 저는 개똥이로 살면서 보았습니다. 그를 몰라 억울하게 땅을 뺏기는 사람들을 샘을 할 줄 몰라 평생 빚더미에 앉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 지식과 붓은 저 혼자만의 유희를 위해 쓰여서는 안 됩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이 집을 고쳐 서당을 열 생각입니다. 양반집 자제들 뿐만 아니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평민 아이들, 그리고 여자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이치를 깨우쳐 줄 것입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신분을 회복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통의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깨달음을 실천하려 하고 있었다. 명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서윤을 응시했다. 그러다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역시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보았소. 낭자는 그릇이 다른 사람이요. 내 낭자의 그 뜻을 꺾을 수는 없겠구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에게 깊이 허리 굽혀 인사했다. 그렇다면 나도 돕겠소. 조정에 청하하여 낭자가 여는 서당에 필요한 서책과 지필묵을 지원하도록 하리다. 그리고 가끔 글벗이 되어 찾아와도 되겠소.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나리께서는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칼이 되어주시고 저는 그들의 눈과 귀를 트이게 하는 붓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남녀의 정을 넘어서는 세상을 함께 밝히고자 하는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봄바람보다 따뜻하고 매화 향기보다 짙은 약속이었다. 며칠 후 서윤은 부모님의 묘소를 찾았다.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나란히 자리 잡은 봉분 위에는 잔디가 파릇파릇 돋아나고 있었다. 서윤은 미리 준비해온 술과 과일을 차려놓고 큰 절을 올렸다. 차가운 흙바닥에 이마를 대고 엎드리자 참았던 눈물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아버지, 어머니, 서윤이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산새들을 숙연하게 만들 만큼 애절했다. 지난 3년 바보 연기를 하며 웃고 떠들 때조차 마음속으로는 피눈물을 흘렸던 그녀였다. 부모님의 원수를 갚고 가문을 일으켰지만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찌할 수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난 서유는 술잔을 들어 봉분 위에 뿌렸다. 술 냄새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그녀는 묘비석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울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굽히지 않고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겪은 시련을 걸음 삼아 더 많은 이들이 그늘을 피할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젖은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부모님의 손길이 닿은 듯 따스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녀의 표정은 한결 가벼워져 있었고 눈빛은 깊고 맑았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이 초록으로 물들 무렵 이정호의 옛집 대문에는 이화서당 엘리화슈탕이라는 현판이 걸렸다. 백꽃처럼 희고 맑은 배움에 터전이라는 뜻이었다. 서당 마당에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댕기머리를 한 양반집 도령부터 남루한 옷을 입은 집신 장수의 아들, 그리고 수줍게 붓을 잡은 단발머리 소녀들까지 신분의 귀천 없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다. 그들 앞에는 단아한 모습의 서윤이 훈장으로 앉아 있었다. 자, 오늘은 사람인 렌, 자를 배워보자. 사람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란다. 양반이라고 해서 홀로 설 수 없고 천민이라고 해서 받쳐주지 않으면 세상은 무너지는 법이지. 서윤의 가르침은 단순히 글자를 익히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풀이에 저항하고 약자를 돕는 마음을 가르쳤다. 아이들은 서윤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들 속에서 서윤은 희망을 보았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텅 빈 서당 마루에 서윤이 홀로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매화나무, 가지가 넘어와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하얀 매화 꽃집 하나가 찻잔 위로 사뿐히 내려앉았다. 서윤은 찻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3년 전 초해진사의 찻상을 엎으며 바보 흉내를 냈던 그 얼굴과는 사뭇 달랐다. 흉터는 사라졌고 피부는 고와졌지만 눈가에는 세월이 남긴 옅은 주름과 함께 깊은 연륜이 새겨져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인기척을 냈다. 집신을 신은 노인이 쭈뼛거리며 들어왔다. 여기가 글을 가르쳐주는 곳입니까? 내 손자가. 까막눈이라 어디 가서 샘도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노인은 꼬질꼬질한 쌈짓돈을 꺼내 내밀었다. 서유는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그 손을 감쌌다. 거칠고 투박한 손, 예전 같으면 더럽다고 피했을지도 모를 그 손이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아름다운 손으로 보였다. 할아버님, 돈은 필요 없습니다. 손자를 데리고 오세요. 글은 세상을 보는 눈이니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서윤의 말에 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서윤은 노인을 배웅하며 대문 밖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몰락한 양반가의 딸 멸시받던 바보 여종, 그리고 다시 제 이름을 찾은 훈장. 그 굴곡진 삶의 여정 속에서 그녀가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겉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며 진짜 귀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라는 사실이었다. 바보로 오해받았던 여종은 이제 세상의 편견을 깨뜨리는 스승이 되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고달픈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나는 법.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이서윤의 삶은 맑고 향기롭게 세상을 적시고 있었다. 저녁 바람에 매화꽃잎이 흩날렸다. 서윤은 찻잔을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차 향기가 입안 가득 퍼졌다. 멀리서 풍경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댕그렁 댕그렁. 그 소리는 마치 지난날의 아픔을 씻어내고 평화로운 내일을 기약하는 축복의 종소리 같았다. 서유는 미소 지었다. 겨울은 가고 봄은 반드시 온다. 그녀의 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